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광복절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최종 제거했습니다. 야권과 언론단체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사인데 기업 총수 12명과 함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7명도 포함됐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권보호 방안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시의 단층짜리 책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도로 갓길에 세워둔 25톤 트럭이 전소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거했습니다. 해임으로 생긴 빈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울 예정이어서 KBS 사장을 바꿀 수 있는 이사회의 구도가 여권 우세로 바뀌게 됐습니다. EBS와 MBC 이사에 대한 해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남영진 KBS 이사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중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여권위원 2명이 찬성했습니다. 남 이사장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기한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야권 추천 김현 의원은 해임 사유가 미비하고 절차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위원장님이 23일 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를 쫓기듯이 하는 이유가 방송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방송장악 같은 거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그러면은 3대 2의 구조로 방송을 장악해 왔다는 말을 자인하시는 겁니까? 해임 건의안 의결 뒤 남 이사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여권 의원들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짓밟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한 달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됐고 김기중 박문진 이사에게는 관보 게재를 통해 해임 절차 시작을 알릴 방침입니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야권 이사들은 일단 해임 시도 중단을 촉구했고 일부 언론단체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도전입니다. 문제가 된 이사들에 대해 어떤 감사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기된 의혹만으로 해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세운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방만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입니다. 지난해부터 감사원이 방만경영 관련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비리 혐의 등은 찾지 못했고 법인카드의 경우 국민권익위가 이제 조사를 착수한 상황입니다. MBC 박문진 두 이사에 대해선 관리감독 부실과 주식 차명계좌 의혹이 있는 후보를 MBC 사장의 선임한 점 등을 해임 추진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박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방통위 검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2달 새 5명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이 추진됐는데 수사나 감사 기관에서 혐의를 특정한 것은 윤석열 KBS 이사와 정미정 EBS 이사 등 2명, 나머지는 아직 의혹 단계입니다. 근데 감사원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고 법원의 법적인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그러한 의혹이 있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해임 추진 일정은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한 달여 전 윤석열 KBS 이사 해임안을 처리한 데 이어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도 앞당겨 처리했습니다.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안까지 다음 주 처리되면 김효재 직무대행 퇴임인 23일 이전에 공영방송 이사의 구도는 여권 우위 내지는 여야 동수로 바뀝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취임 전까지 현 KBS 사장 해임도 가능한 일정입니다.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8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야당은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윤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입니다. 이 후보자는 언론 장악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거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을 때 청와대 대변인실이 정권의 협조적인 언론인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게 했다는 게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첫 출근길.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 또 실행,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나왔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과거 공식 문서엔 다른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9년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보고자로 이름을 올린 문서. VIP, 즉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격려 전화 대상 언론인들을 정리했습니다. 한석간지 사장에 대해 VIP에 대해 우호적 스탠스로 기획기사 및 사설보도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적었습니다. 청 대변인실에서 기획 보도협조 요청에서 보도됐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첨부했습니다. 이 중에는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의 폭력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언론사 내부 동향이나 언론인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 따로 관리해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한 일간지 사장의 경우 사내 구 좌파 정권의 잔재청산 주력과 좌파 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논조 시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선정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 간부도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VIP의 국정 운영에 동조 지지로 성향 변화했다며 격려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 장악 시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해당 문건에 대한 KBS의 질의에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며 언론 동향을 살피는 등의 업무는 당시 언론 비서관실의 통상 업무로 실무선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 1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명단에는 대기업 총수급 기업인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입니다. 황제노역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자 갑질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장한 전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거액의 배임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에도 최대 5년까지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면 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7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입니다. 군 인사 중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당시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 서민 생기형 사범 등에 적극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사면 규모는 2,176명,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실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사면안이라며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거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부패 기업인이 제기해야 할 약자냐,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번에 특별 사면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10월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자기가 또 나가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 선고로 취임 1년 만인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사면으로 3개월 만에 복권됐습니다. 자신의 형 확정으로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진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억 원. 김 전 구청장은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줬다며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는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면안을 존중한다면서도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공직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시의 단층짜리 책 창고에서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워둔 25톤 트럭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으릅의 한 책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5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불로 단층짜리 창고 건물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25톤 대형 트럭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도로 갓길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행 중 이상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보여 정차했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의 한 지하철 부속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지하수 등을 모았다가 내보낼 수 있는 지하 5층 집수정 부근에서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까지 발령하고 약 3시간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배수 펌프와 연결된 전선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수 펌프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순회교의 통행이 어젯밤 10시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정밀안전 진단 결과 순회교는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안전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는 당분간 순회교 대신 서용교나 백형교 등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교육부가 교권 보호 방안의 시안을 어제 공개했죠.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일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학부모 민원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응대 거부권을 교권회복대책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원 접수 창구는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으로 일어나합니다.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내용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할 때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또 고의나 중대가실이 아니면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신고만 하면 곧바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학과 퇴학처럼 중대한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권 회복 등을 위한 학생 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직원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등의 내용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의 교권 회복 대책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법제화하고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그렇다면 강승규 대통령실 수석은 강신업 변호사 측에 왜 직접 전화를 했을까요? 그동안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여러 비판이 쏟아졌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 수석이 예비 후보 측의 출마 자제를 언급하며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나온 만큼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당정 분리 원칙을 여러 번 공언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전당대회 앞두고 용산에서 했다는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근거 없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 시작 전부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일찍이 김기현 대표가 윤심 후보로 부각된 반면 그 외 당권 주자들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선긋기를 거듭했습니다. 출마를 저울질하던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공개 비판을 내놓더니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직 등에서 해임하며 불편한 윤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출마 만류 역시 비슷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출마를 강행한 강 변호사는 예비 자격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당시 당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탈락시켰다며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엔 안철수 의원이 공개 경고 대상이었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전당대회 당시 소속 행정관들이 SNS 대화방에서 안 의원 비방, 김기현 대표 지지 홍보물을 공유한 게 알려지며 고발됐는데 이번엔 강 수석의 육성이 확인된 만큼 당무 개입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군 검찰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의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구성도 국방부가 주도하는 거여서 마찬가지로 공정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군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다만 현재 심의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신규 위원 선정 역시 국방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법무관리관이 선정 절차에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어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의 배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집단 항명 수개해서 항명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수사단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경찰 이첩 등의 행위는 박 전 단장의 단독 판단이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 헌법상 집단 항명 수개죄의 형량은 3년 이상,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입건된 상태에서 징계위에도 회부됐습니다. 지난 11일 KBS에 출연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사실 현역 군인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이 공영방송에서 나와서 사실을 설명하고 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군의 이런 일련의 조치가 박 전 단장에 대한 집단 린치이자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가 긴급구제에 나서면 진정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 수사나 징계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수사 후속 관련 조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 군 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에 대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는 명령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보직 해임한 것도 항명죄 수사를 하는 것도 취소해야 한다고 진정했습니다. 또 KBS와의 인터뷰를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 징계권 남용이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입회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권위는 박 전 단장 보직 해임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을 면밀하게 종합해 별도의 직권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엿새 만에 또 주요 군수 공장들을 찾아서 생산 능력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다용도 전투 장갑차를 직접 몰면서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용도 전투 장갑차에 오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종석에 앉아 직접 운전하면서 성능을 점검합니다. 줄지어 진열돼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들을 둘러보며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이 전투 장갑차와 발사대차,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 주요 군수 공장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선 부대들의 수요에 맞게 미사일 생산을 대폭 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라는 구호 앞에 선 모습을 연출해 전쟁의 상대가 남한임을 내비쳤습니다. 확고한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만약 접어든다면 반드시 괴멸시켜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엿새 만입니다.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행보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미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미 의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 기간 30여 건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진행되고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도 실시됩니다. 또 이번 연습엔 미국 본토 우주군도 처음 참여하며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합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현지 시간 18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번 정상회의는 수개월에 걸친 미국 외교의 결과라면서
미국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단합된 미래를 보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한미일 정상이 3국 간 한라인 개설, 위기시 협의 의무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와 전라북도의 준비 부실을 정면 겨냥했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 무대책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잼버리 예산의 용처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세금 도둑질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정작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해 잼버리를 망친 주범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전북이 잘못한 부분은 책임질 거라면서도 수십 년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폄훼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이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감사원 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책임감 부족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거운 책임감 갖고 계시고 그 잼버리 책임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행안위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현안 질의도 예정된 가운데 김관영 지사 출석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에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지다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정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하는 타종 행사가 열리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광복절 음악회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국내 연장 체류 중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대원들도 공연에 초청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한국도로 연결해서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평소 화요일에 비해 교통량이 적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공휴일인 오늘까지 쉬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주요 노선의 정체는 귀경 방향으로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요. 당일치기 나들이 또는 오늘 휴가지로 떠난다면 오전 10시 무렵 정체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은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가 없어서 50번 영동고속도로 보시는 것처럼 안개 구간에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일부 구간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감속주행 신경 쓰시고요.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특히 강원권의 기상여건에만 조심하면 되겠는데 현재 강일부터 양양까지 가는 데는 1시간 50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고장차 살펴집니다. 하남 쪽으로 음성 휴게소 부근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있는데요. 2차 사고에 대비해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어서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남 동부와 제주도에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서는 가끔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아침에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은 24.8도, 대구는 23도로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은 25도로 강원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화재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만 96명입니다.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사망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초록색 숲속에 자리 잡았던 주택들과 푸른 바닷가 선착장에 정박했던 배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회색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총력 진압에도 여전히 두 곳에선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불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몰리면서 도로가 꽉 막혔다며 온 가족이 내려 피난처를 찾아 헤맸다고 증언합니다. And I told my kids, you guys run. Don't turn around to look for me. And my 9-year-old couldn't. She just kept telling me, Mom, I can't. 마우이 카운티 측은 현지 시각 13일 밤까지 현장을 수색한 결과 화재 사망자가 9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행정당국은 수색 진행에 따라 희생자 규모도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amilies will come together, but there's a lot of loss here, and I think we're going to see significantly higher numbers in the coming days. 다만 2,000채가 넘는 건물이 파손된 데다 곳곳에 잔불이 남아 있어 경찰견이 투입된 수색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구조당국 설명입니다. This is a really complicated situation. The dogs can only work so long because of how hot the temperatures are. There's also hot spots, and so we have fire crews that are helping to cool down the area so the dogs can go in there. 미 재난당국은 마우이 섬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을 4,500명으로 파악하고 임시 거처 마련과 함께 생필품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강력범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겠다면서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민해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최원종의 범행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은 가석방 없는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가석방 감형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돌아다니면서 처음부터 강하게 메시지 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가지 않게 돼야 되는 게. 성폭행 신고를 당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보복범죄 피해자인 유족들은 이석준의 가석방 가능성에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석준이가 가석방을 봐서 나오게 되면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과연 누가 지켜줄까? 현행법은 무기징역형도 수감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석방된 무기수가 119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이번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며 입법 예고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흉악범에 대한 엄벌주의엔 대체로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어서 이 기간 짚어봐야 할 건 전문가들의 신중론입니다. 교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굳이 미국식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르게 생활한다든지 노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정 관련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를 바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지적 역시 고민해봐야 할 쟁점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강원 동해안을 찾았던 피서객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모두 올여름 운영하지 않는 이른바 미개장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안전요원도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 가셨다면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사장으로 쉴 새 없이 높은 파도가 들이치지만 피서객들은 물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너울이 예보된 상황, 70대 남성이 물에 빠진 뒤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전날 삼척의 한 해변에서도 아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파고가 좀 심했는데 아무리 말려도 통제에 안 따라주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희들이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고가 발생한 두 해변은 모두 올여름 해수욕장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해온 마을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걱정해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지 않는 이른바 미개장 해수욕장에는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수상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자리세를 내지 않는 데다 한적하다는 이유로 관광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시군은 인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들어 해수욕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영금지 현수막을 내걸어보고 질서궤도 요원도 배치하고 있지만 위험한 해수욕을 막을 법적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개방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이러면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그런 정확한 지침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2017년 이후 강원 동해안에서는 공식 해수욕장이 아닌 바다에서 모두 20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올해 특별한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된 미개장 해수욕장은 강원도에만 모두 9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어제 크게 이슈가 됐었죠. 경북 고령의 한 농장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암사자는 농장 근처 수풀 속에서 발견돼 결국 사살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장에서 사자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제 우리안이 텅 비었습니다. 20살 정도 된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했습니다. 관리인이 우리 청소를 하려고 뒷문을 열어놓은 사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저 빈틈 있죠? 네. 저기 있었어요. 사자는 우리에서 20m 떨어진 이곳 풀숲에서 발견 1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사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수백여 미터 떨어진 캠핑장의 야영객 70여 명이 인근 면사무소 등으로 한때 피신했습니다. 차량으로 대피하셨다가 바로 밑으로 마을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다고 다 안내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재난문자까지도 오게 되고. 농장 주인은 지난해 목장을 인수하면서 암사자를 동물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환경청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고 사자를 키워왔다고 말합니다. 별 문제 때문에 박아주는 데도 없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었고 저도 정리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서. 최근 야생동물이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야생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환경부는 동물원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수족관법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해 전시는 전면 금지. 대구환경청과 경찰 등은 해당 농장주의 과실 여부와 사육시설 기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7호 태풍 란이 오늘 새벽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이번에도 태풍의 속도가 느려서 영향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명절 연휴를 맞은 일본은 이동 인구도 많아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부러질 듯 흔들립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한 제7호 태풍 란이 강한 비바람을 뿌리고 있습니다. 앞서 태풍 카눈이 오키나와 규슈 등지에 열흘가량 영향을 미치고 북상한 지 불과 사나흘 만입니다. 태풍이 접근한 오사카와 교토 등 일본 긴키 지방에선
관광지의 시설물을 고정하는 등 강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安全を第一に考えていただきまして、無理のないご参拝をお願い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태풍 란은 진행 속도가 느려 일본 중부 지방에 비교적 긴 시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된 최대 명절 연휴로 이동 인구가 많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과 철도 등 교통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정을 바꿔 서둘러 이동하려는 사람들로 기차역 등은 혼잡을 빚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구름이 선 모양으로 이어져 폭우를 뿌리는 선상 강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토사 붕괴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平年の8月の月降水量を上回る恐れがあります。 태풍 란은 일본 중부를 통과한 뒤 동해안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을 받아 동해안과 남해안에 물결이 높게 일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와 강세 속에서도 러시아 루블화만큼은 나홀로 강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올 들어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며 어제는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데 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어제 모스크바 한 은행의 환율입니다. 1달러를 사려면 101루블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날 모스크바 거래소에서 루블이 달러당 100선을 돌파한 상황이 반영된 겁니다. 달러당 루블화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엔 62루블이면 1달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강력한 자본 통제로 루블화의 가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가치가 30% 이상 하락한 겁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된 걸 가장 큰 요인으로 꼽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는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박은 인정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мы наблюдаем значительное повышение показателей текущей инфляции, в том числе и в ее устойчивой части. 실제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Цены также вырастут, значит, и уровень жизни упадет. Он уже упал, еще больше упадет. Все как бедных становится больше. Это однозначно. 오늘 중앙은행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8.5%까지 올린 기준금리가 10%까지 인상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와 변화무쌍한 인터넷 세상에서 어떤 이슈와 영상들이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그 첫 번째는 최악의 산불 참사에도 여전히 하와이 마우이 섬으로 유입되고 있는 관광객들을 향한 현지 주민들의 호소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을 피해서 허겁지겁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 지난 8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시작된 당시 바닷속에서 수시간을 버틴 끝에 극적으로 생존한 이들이 남긴 영상인데요. 다만 일부는 유독가스와 저체온증으로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산불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마우이 섬으로 휴가를 즐기러 오는 일부 관광객들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 시름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현지 누리꾼을 중심으로 당분간 마우이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호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쿠아맨으로 유명한 하와이 출신 배우 제이슨 모모아도 여기에 동참했는데요. 현재 마우이는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생필품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섬의 방문객이 적을수록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호소했고요. 현지 당국 역시 수천 명의 이재민에게 마우이 섬 내 숙소와 호텔 객실을 임시 피난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만간 섬 방문 계획이 있는 여행객들은 일정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창공을 가르는 전투기 한 대가 갑자기 민가가 있는 숲을 너머로 사라지더니 뒤이어 폭발음과 함께 커다란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미시간주에서 1967년산 소련제 전투기가 에어쇼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당시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 명이 에어쇼를 관람 중이어서 불꽃과 함께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전투기의 모습은 실시간으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차장 인근과 차량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서 민간인 피해는 없었고요. 전투기 조종사 2명 역시 추락 직전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사고 이후 에어쇼는 즉각 중단됐고요. 미국 연방항공청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습폭우가 부른 일명 진흙 쓰나미 때문에 이탈리아의 한 알프스 마을이 하룻밤 사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어둠이 내린 마을 거리를 서둘러 벗어나려는 사람들. 그 순간 하천 제방이 산산이 부서지며 회색빛 진흙 더미가 거리로 밀려듭니다. 한밤중 엄청난 양의 진흙 쓰나미가 덮친 이곳, 알프스 산맥과 인접한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바르도네치아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내린 기습폭우로 인근 산에 대형 산사태가 일어났는데요. 그 영향이 바르도네치아 시내까지 미치면서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이 삽시간에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거리 전체와 하천 주변이 온통 회색빛 진흙밭으로 변해버렸고요. 차량과 제방시설이 매몰되거나 쓸려 나갔습니다. 현재 잔해 정리와 실종자 수색에 나선 현지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추후 기습폭우 같은 이상기후가 또다시 찾아오면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 같다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연예 이어갑니다.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오늘 광복절. 연예계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리고 피해자를 위로해온 스타들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들으시는 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코코순이의 엔딩 음악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가수 이효리 씨인데요.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작곡도 하고 가사도 직접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 송혜교 씨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손잡고 역사 알리기에 열심인 스타입니다. 벌써 10년 넘게 광복절과 3.1절 등 우리나라 기념일에 맞춰 해외 역사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나 한글 간판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엔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의 구조작품을 기증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배우 이기우 씨와 박보검 씨, 수지 씨 등 위안부 피해자를 후원하는 티셔츠나 배지를 착용함으로써 역사 문제에 관심을 나타낸 연예인도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도 귀감이 되는 스타들의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기 걸그룹 있지가 성희롱과 악성 게시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있지의 공식 팬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공지문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엔 있지에 관한 악의적 비방과 불법 촬영물, 허위 사실 등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명예훼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데요. 소속사는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지속하겠다며 합의나 선처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아이브와 르세라핌에 이어 이번엔 있지까지 정상급 걸그룹들이 잇따라 악성 게시물에 강경 대응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마약 투약 파문을 일으킨 미국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격된 장소가 방송국이 아닌 국회라는데요. 무슨 일인지 만나보시죠. 과거 하이리란 한국이람으로 활동하며 구수한 매력을 보여준 로버트 할리 씨. 하지만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방송에선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약 4년 만입니다. 로버트 할리 씨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마약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마약에 관한 자신의 경험담을 밝히고 마약 퇴치에 앞장서기 위해 토론 참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할리 씨는 4년 전 마약 사건 이후 극단적 생각까지 들었다며 마약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마약은 한 번만 접해도 중독이 된다고도 말했는데요. 아울러 마약 치료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당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연예 김진현이었습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비무장지대 DMZ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무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파주 임진강 유역의 비무장지대. 과거 미군의 주둔지였지만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바뀐 캠프 그리브스에서 특별한 농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3명과 비장애인 여자 대학생들이 장애인 스포츠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대표팀이 화려한 기술로 환호성을 이끌어내자 여대생팀은 과감한 중거리 슛을 성공시켜 코트의 열기를 띄웠습니다. 휠체어 농구도 비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게 되는 행사인 것 같고 굉장히 재밌게 즐겼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역시 장애인 스포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휠체어 농구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좀 뜻깊은 자리에 자꾸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게임 저희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중학생 등 비장애인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체험 행사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없애갔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막 다르지 않고 같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DMZ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박찬호, 류현진 선수가 뛰었던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또 한 명의 국내 유망주가 입단했습니다. 마산 용마고 장현석 투수가 공식 입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미국 마운드에 서서 오타니와 맞대결을 펼치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허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과 낙차 큰 커브가 위력적이고 강한 승부욕을 더해 명실상부 고교 최대 유망주로 꼽혀온 마산 용마고 3학년 장현석이 드디어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한국 프로 무대와 미국 진출을 놓고 고심했던 장현석이 내린 결론은 하나, 소중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 꿈이 메이저리거였고 과학적인 야구를 하고 좋은 시스템과 좋은 시설에서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몸 상태를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구단 관리를 받고 있는 장현석은 다저스 선배들의 뒤를 잇고 싶다는 당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박찬호 선수나 류현진 선배님 같은 이제 그런 선수들처럼 이제 다저스라는 구단 안에서 선발 투수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등번호 18번을 직접 골라준 다저스의 스카우팅 담당자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We've been following Jang since just after COVID, 2020. I managed in the minor leagues with the Florida Marlins, and his curveball reminds me a lot when I managed Josh Beckett.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 최고 투수 류현진에 이어 다저스맨이 된 장현석은 상대해보고 싶은 타자로 일본인 천재 선수 오타니 쇼헤를 꼽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33도, 광주와 진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속초는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는 전남 동부와 제주도에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4.8도 등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춘천이 31도, 전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이 예상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최종 제거했습니다. 야권과 언론단체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사인데 기업 총수 12명과 함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7명도 포함됐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권보호 방안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시의 단층짜리 책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도로 갓길에 세워둔 25톤 트럭이 전소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광장 2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거했습니다. 해임으로 생긴 빈자리는 여권 인사가 채울 예정이어서 KBS 사장을 바꿀 수 있는 이사회의 구도가 여권 우세로 바뀌게 됐습니다. EBS와 MBC 이사에 대한 해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권과 언론단체 등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남영진 KBS 이사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중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등 여권위원 2명이 찬성했습니다. 남 이사장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기한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야권 추천 김현 의원은 해임 사유가 미비하고 절차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위원장님이 23일 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를 쫓기듯이 하는 이유가 방송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방송장악 같은 거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그러면은 3대 2의 구조로 방송을 장악해 왔다는 말을 자인하시는 겁니까? 해임 건의안 의결 뒤 남 이사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여권 의원들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짓밟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유린한 달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됐고 김기중 박문진 이사에게는 관보 게재를 통해 해임 절차 시작을 알릴 방침입니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야권 이사들은 일단 해임 시도 중단을 촉구했고 일부 언론단체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입니다. 이 후보자는 언론 장악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거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을 때 청와대 대변인실이 정권의 협조적인 언론인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정권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게 했다는 게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첫 출근길.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 또 실행,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나왔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과거 공식 문서엔 다른 정황이 나타납니다. 2009년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보고자로 이름을 올린 문서. VIP, 즉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격려 전화 대상 언론인들을 정리했습니다. 한석간지 사장에 대해 VIP에 대해 우호적 스탠스로 기획기사 및 사설보도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적었습니다. 청 대변인실에서 기획 보도협조 요청에서 보도됐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첨부했습니다. 이 중에는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의 폭력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언론사 내부 동향이나 언론인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 따로 관리해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한 일간지 사장의 경우 사내 구 좌파 정권의 잔재청산 주력과 좌파 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논조 시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선정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 간부도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VIP의 국정 운영에 동조 지지로 성향 변화했다며 격려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 장악 시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해당 문건에 대한 KBS의 질의에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며 언론 동향을 살피는 등의 업무는 당시 언론 비서관실의 통상 업무로 실무선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 1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명단에는 대기업 총수급 기업인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입니다. 황제노역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운전자 갑질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장한 전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거액의 배임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돼 형기를 마친 후에도 최대 5년까지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면 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7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입니다. 군 인사 중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당시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 서민 생계형 사범 등에 적극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사면 규모는 2,176명,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실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고심 끝에 결정된 사면안이라며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거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부패 기업인이 제기해야 할 약자냐,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번에 특별 사면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면서 10월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자기가 또 나가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 선고로 취임 1년 만인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사면으로 3개월 만에 복권됐습니다. 자신의 형 확정으로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진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억 원. 김 전 구청장은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김 전 구청장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줬다며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는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면안을 존중한다면서도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당규는 당 소속 공직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교육부가 교권 보호 방안의 시안을 어제 공개했죠.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일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학부모 민원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응대 거부권을 교권 회복 대책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원 접수 창구는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으로 일어나합니다.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내용으로 이제 민원을 제기할 때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또 고의나 중대가실이 아니면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신고만 하면 곧바로 직위해제되는 관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학과 퇴학처럼 중대한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권 회복 등을 위한 학생 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직원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등의 내용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의 교권 회복 대책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법제화하고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인사의 출마 자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선거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 이와 배치되는 대통령실 수석의 발언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세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2달 전인 올해 1월 초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강신업 변호사 측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출마 자제를 언급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 이번에는 당대표군 최고위원이고 V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V 얼굴로 치러야 되잖아요. V는 대통령을 지칭한 거로 보이는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놓고 저쪽에 놓고 다 이렇게 막 우파 지지단체 나오면 굉장히 혼탁스럽고 그래서 질서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강신업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출신. 강수석은 여사도 언급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사님하고 쭉 잘 나가고 있잖아요. 구설수가 나지. 그게 또 그러면 여사님이 다시 소환돼가지고.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자 구체적인 형식까지 제안합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말미에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해서 그냥 나는 여기서 딱 이 에너지를 다 그냥 윤석열 성공해서 모으겠다 이렇게 딱 선언해버리면 되지. 강 변호사의 당 대표 출마 목적은 내년 총선 출마란 얘기엔 방향이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용산하고 크게 방향이 같아야지. 대통령실 현직 수석이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 특정인의 출마 자제를 언급한 상황. 외부로 알려질 경우 파장을 의식한 듯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또 접촉하면 이상하게 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강 수석과 통화한 인사는 이 같은 요청을 강신업 변호사에게 전달했지만 강 변호사는 당 대표 후보에 등록했고 예비 심사에서 컷오프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KBS에 대통령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강 수석이 어긋난 충성심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승규 수석은 당시 통화가 누구의 뜻인지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대선 경선 때부터 친분이 있는 지인과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대화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대통령실은 선거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 현직 대통령실 수석의 발언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군 검찰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의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 구성도 국방부가 주도하는 거여서 마찬가지로 공정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다만 현재 심의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신규 위원 선정 역시 국방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법무관리관이 선정 절차에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어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의 배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집단항명 수개해서 항명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수사단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경찰 이첩 등의 행위는 박 전 단장의 단독 판단이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 헌법상 집단항명 수개죄의 형량은 3년 이상,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종훈 전 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입건된 상태에서 징계위에도 회부됐습니다. 지난 11일 KBS에 출연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사실 현역 군인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이 공영방송에서 나와서 사실을 설명하고 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군의 이런 일련의 조치가 박 전 단장에 대한 집단 린치이자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가 긴급구제에 나서면 진정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 수사나 징계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수사 후속 관련 조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합니다. 군 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에 대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는 명령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보직 해임한 것도 항명죄 수사를 하는 것도 취소해야 한다고 진정했습니다. 또 KBS와의 인터뷰를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 징계권 남용이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입회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권위는 박 전 단장 보직 해임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을 면밀하게 종합해 별도의 직권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엿새 만에 또 주요 군수 공장들을 찾아 생산 능력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다용도 전투 장갑차를 직접 몰면서 전쟁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용도 전투 장갑차에 오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종석에 앉아 직접 운전하면서 성능을 점검합니다. 줄지어 진열돼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들을 둘러보며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이 전투 장갑차와 발사대차, 방사포탄 생산 공장 등 주요 군수 공장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전선 부대들의 수요에 맞게 미사일 생산을 대폭 늘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들을 쓸어버리자라는 구호 앞에 선 모습을 연출해 전쟁의 상대가 남한임을 내비쳤습니다. 확고한 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춤으로써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며 만약 접어든다면 반드시 괴멸시켜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은 엿새 만입니다.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행보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미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 기간 30여 건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진행되고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연습도 실시됩니다. 또 이번 연습엔 미국 본토 우주군도 처음 참여하며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합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현지 시간 18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번 정상회의는 수개월에 걸친 미국 외교의 결과라면서 미국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단합된 미래를 보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한미일 정상이 3국 간 한라인 개설, 위기시 협의 의무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포천시의 단층짜리 책 창고에서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세워둔 25톤 트럭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으릅의 한 책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5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단층짜리 창고 건물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25톤 대형 트럭이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도 평창군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도로 갓길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행 중 이상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보여 정차했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성남동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와 미추홀구는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차량은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순회교의 통행이 어젯밤 10시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정밀안전 진단 결과 순회교는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안전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는 당분간 순회교 대신 서용교나 백형교 등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정치권에선 잼버리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와 전라북도의 준비 부실을 정면 겨냥했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 무대책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잼버리 예산의 용처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세금 도둑질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정작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해 잼버리를 망친 주범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전북이 잘못한 부분은 책임질 거라면서도 수십 년 국책 사업인 새만금 사업에 대한 폄훼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이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감사원 감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책임감 부족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거운 책임감 갖고 계시고 그 잼버리 책임인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행안위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현안 질의도 예정된 가운데 김관영 지사 출석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에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지다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정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하는 타종 행사가 열리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광복절 음악회가 열립니다. 서울시는 국내 연장 체류 중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대원들도 공연에 초청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남 동부와 제주도에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도, 부산은 25.6도 등 대부분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대전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은 25도에 머물면서 강원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강력범죄를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치게 되는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원종의 범행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은 가석방 없는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가석방 감형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처음부터 강하게 메시지 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가지 않게 돼야 되는 게. 성폭행 신고를 당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보복범죄 피해자인 유족들은 이석준의 가석방 가능성에 실제로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석준이가 가석방을 봐서 나오게 되면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과연 누가 지켜줄까? 현행법은 무기징역형도 수감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석방된 무기수가 119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이번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며 입법 예고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흉악범에 대한 엄벌주의엔 대체로 찬성 여론이 높은 편이어서 이 기간 짚어봐야 할 건 전문가들의 신중론입니다. 교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굳이 미국식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르게 생활한다든지 노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정 관련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를 바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지적 역시 고민해봐야 할 쟁점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버스. 네, 아깝게 버스를 놓치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달 말 서울의 한 도로입니다. 한 여성이 버스 앞을 막고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아예 버스 앞에 앉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걸까요? 버스 기사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선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게 할 수 없죠. 안전사고 우려 때문인데, 그런데도 이 여성은 막무가내로 버스를 세운 뒤에 태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승강이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현관문. 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문제 종종 전해드렸는데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더니 어느 집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30여 초 동안 수십 차례 발길질을 한 뒤에 그리고는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이틀 뒤 이 여성이 또다시 찾아와 현관문을 세게 차고는 뭐라고 투덜거립니다. 이 여성은 아래층 거주자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층 입주민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없고 실내에서 소리가 안 나게 슬리퍼를 신고 생활한다는 겁니다. 여성이 현관문을 발로 차던 그날은 심지어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층 여성은 현재 재물 손괴 미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폭죽. 요즘 해수욕장에서 일부 피서객들이 폭죽을 마구 쏴대서 민폐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민폐를 넘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주말 인천의 한 해수욕장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펑펑 폭죽 터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사람들 사이로 여기저기서 불꽃이 튑니다. 아찔한 장면도 목격됩니다. 폭죽을 서로에게 겨누고 쏘는가 하면 수십 개를 한데 묶어서 발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맞으면 눈을 다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손에 들고 흔드는 불꽃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타고 남은 철사를 모래사장에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다가 다칠 염려가 큽니다. 한 누리꾼은 탕후루 꼬치보다 무서운 게 폭죽 쇠꼬챙이라면서 실종된 시민의식과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화재로 희생된 이들이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사망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초록색 숲속에 자리 잡았던 주택들과 푸른 바닷가 선착장에 정박했던 배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회색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총력 진압에도 여전히 두 곳에선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불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몰리면서 도로가 꽉 막혔다며 온 가족이 내려 피난처를 찾아 헤맸다고 증언합니다. Then I told my kids, you guys run. Don't turn around and look for me. And my 9-year-old couldn't. She just kept telling me, Mom, I can't. 마우이 카운티 측은 현지 시각 13일 밤까지 현장을 수색한 결과 화재 사망자가 9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행정당국은 수색 진행에 따라 희생자 규모도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amilies will come together, but there's a lot of loss here, and I think we're going to see significantly higher numbers in the coming days. 다만 2,000채가 넘는 건물이 파손된 데다 곳곳에 잔불이 남아 있어 경찰견이 투입된 수색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구조당국 설명입니다. This is a really complicated situation. The dogs can only work so long because of how hot the temperatures are. There's also hot spots, and so we have fire crews that are helping to cool down the area so the dogs can go in there. 미 재난당국은 마우이 섬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을 4,500명으로 파악하고 임시 거처 마련과 함께 생필품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타이완 해협에 또다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방문길에 미국에 잠시 들른 타이완 부총통이 반중국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자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가까스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한 미중 관계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뉴욕을 경유한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을 교민들이 환영합니다. 라이 부총통은 집권 민진당의 차기 총통 후보로 타이완 독립 성향입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不管极权主义对台湾的威胁有多大，我们绝不畏惧退缩。 비슷한 시각 타이완 국방부는 인근 해역에서 중국군 군용기와 군함들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고위 인사의 미국 방문을 하나의 중국 위배라고 보는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我们敦促有关方面切实恪守一个中国原则，不要向台独势力释放错误信号。 다만 지난 4월 차이잉원 총통의 미국 경유 때처럼 중국이 타이완을 봉쇄하는 수준의 고강도 군사 행동을 할진 미지수입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타이완의 반중 정서를 자극해 자칫 반중국 성향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어렵사리 미중 고위급 접촉을 재개한 상황에서 라이 부총통의 미국 경유가 주목받지 않길 바란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라이 부총통이 귀국길에 미국 측 누구를 만날지 등을 지켜본 뒤 중국이 군사적 압박의 최종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7호 태풍 란이 오늘 새벽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이번에도 태풍의 속도가 느려서 영향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명절 연휴를 맞은 일본은 이동 인구도 많아서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강한 바람에 나무가 부러질 듯 흔들립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한 제7호 태풍 란이 강한 비바람을 뿌리고 있습니다. 앞서 태풍 카눈이 오키나와 규슈 등지에 열흘가량 영향을 미치고 북상한 지 불과 사나흘 만입니다. 태풍이 접근한 오사카와 교토 등 일본 긴키 지방에선 관광지의 시설물을 고정하는 등 강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安全を第一に考えていただきまして、無理のないご参拝をお願い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태풍 란은 진행 속도가 느려 일본 중부 지방에 비교적 긴 시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된 최대 명절 연휴로 이동 인구가 많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과 철도 등 교통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정을 바꿔 서둘러 이동하려는 사람들로 기차역 등은 혼잡을 빚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구름이 선 모양으로 이어져 폭우를 뿌리는 선상 강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토사 붕괴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平年の8月の月降水量を上回る恐れがあります。 태풍 란은 일본 중부를 통과한 뒤 동해안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을 받아 동해안과 남해안에 물결이 높게 일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휴식 보장 차원에서 정부 택배 회사들이 3년 전 택배 없는 날을 지정했는데요.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이 휴일에도 여전히 쉬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가 적지 않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택배 노동자 송재용 씨가 화물칸에 가득한 택배를 나릅니다. 전체 물량은 아직 모르긴 한데 1회전은 일단 한 170개 정도 나왔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2시간 동안 아파트 3단지를 돕니다. 택배 없는 날인데도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 송 씨에게 일감을 주는 쿠팡은 휴무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배 없는 날도 저희 택배 기사를 위한 날 아닙니까? 그러면 CJ나 한진, 롯데처럼 우리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가자. 쿠팡은 우선 불참 사유로 정부와 택배사 간 합의 당시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또 쿠팡 자회사가 고용한 정직원은 언제든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송 씨처럼 대리점 계약을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직 택배 노동자들 역시 대체 근로자에게 일을 맡기고 언제든 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실태조사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은 올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배송 수행률이 떨어질까 봐 또 대체 배송 인력을 못 구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쉴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일감이나 수입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쉬고자 만들었던 택배 없는 날이 쿠팡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폭주하는 물량을 쳐내야만 하는 죽음의 날로 기록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쿠팡은 실질적으로 휴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개별 대리점 경영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마켓컬리나 SSG, 편의점 택배 등도 휴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휴무에 동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우리 관광업계도 이 씀씀이 큰 손님 맞이 준비 한창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언제쯤 들어오는지 또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박진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을 찾는 중국 개인 관광객이 요즘 크게 늘었습니다. 很满意，感觉东西特别多，感觉都逛不完，逛完一圈很累因为觉得这里的东西很全，然后也会比中国会便宜很多。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단체 여행까지 허가하자 면세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더 늘리고 할인 행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 일정으로 찾는 면세점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에서 어떤 쇼핑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서울 명동도 들뜬 모습입니다. 영어와 일본어로만 적혀있던 화장품 전단지에 최근 중국어가 추가됐습니다. 싹쓸이 구매 그런 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어서 대량 묶음을 지금부터 많이 만들고 있고. 코로나 이전 우리나라를 찾았던 중국 관광객들은 일본인보다 2배, 미국 관광객보다 40%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늘면 우리 국내 총생산 GDP가 0.08%포인트 증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중국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말쯤 더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회복이 아직까지 더딘 만큼 단체 관광객 유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을 둘러싼 논란과 구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퇴소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가방을 119 구급대가 실어다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스카우트 대원들이 머물렀던 한 대학 기숙사 앞입니다. 소방대원이 귀국길에 오르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짐을 구급차에 차곡차곡 싣습니다. 짐으로 가득 찬 구급차를 몰고 어디론가 갔다 금세 돌아와 다른 짐을 실어 옮기길 반복합니다. 한 주민이 사진으로 찍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119 구급대원을 짐꾼으로 썼다고 개탄했고 비슷한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구급차는 이제 응급 상황에서 이제 사용돼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짐을 나르는 데 사용한 것은 좀 잘못된 사용이 아닌가. 대전소방본부는 좁은 도로로 이동하는 게 위험해 보여 현장에 있던 행안부 직원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로 짐을 옮겨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방 측의 해명대로 이곳이 얼마나 좁고 걷기 어려운 길인지 직접 짐을 메고 걸으면서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학교 앞까지 160m, 1분 40초가량 걸렸습니다. 대전의 경우 스카우트 대원들이 머물렀던 8일부터 12일까지 6개 숙소별로 구급차 한 대씩, 구급대원도 3명씩 배치돼 근접 대기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태풍 카눈 비상근무에도 빠지면서
나머지 구급차 32대가 하루에 10번 넘게 출동해야 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걸 무시를 하고 이삿짐 센터처럼 짐을 옮긴다는 건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시민은 소방 지휘 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는 무분별하게 119 구급차를 동원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아입니다. 어제 오전 경북 고령에서 암사자 한 마리가 농장 우리를 탈출했다가 1시간 만에 농장 근처 수풀 속에서 발견돼 사살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암사자가 어쩌다 농장에서 지내고 있었던 건지 박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제 우리안이 텅 비었습니다. 20살 정도 된 암사자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했습니다. 관리인이 우리 청소를 하려고 뒷문을 열어놓은 사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저 빈틈 있죠? 네. 저기 있었어요. 사자는 우리에서 20m 떨어진 이곳 풀숲에서 발견 1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사자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수백여 미터 떨어진 캠핑장의 야영객 70여 명이 인근 면사무소 등으로 한때 피신했습니다. 차량으로 대피하셨다가 바로 밑으로 마을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다고 다 안내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재난문자까지도 오게 되고. 농장 주인은 지난해 목장을 인수하면서 암사자를 동물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환경청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고 사자를 키워왔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박아주는 데도 없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었고 저도 뭐 정리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서. 최근 야생동물이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야생동물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환경부는 동물원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야생동물 전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수족관법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해 전시는 전면 금지. 대구환경청과 경찰 등은 해당 농장주의 과실 여부와 사육시설 기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의 아침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황을 살펴보니 부지런히 나들이 가는 차량들로 점차 강원권으로 이어지는 노선들 위에서는 차츰 속도를 줄이는 노란색 서행 구간 살펴지고요. 광복절 샌드위치 연휴의 마지막 날인 만큼 귀경길도 붐빌 텐데 오늘 서울 방향의 최대 정체는 오후 5시 무렵으로 내다봅니다. 우선 주행 시 주의가 필요한 구간부터 살펴봅니다. 안개 구간인데요. 일부 전북과 강원 지역에서는 이렇게 가시거리가 짧은 안개 구간 살펴집니다. 감속 주행 신경 써주시고요. 강원권 이어지는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50번 영동고속도로는 현재 인천에서 강릉까지 전혀 무리 없이 통과 가능합니다. 반면에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 점차 화도를 중심으로 정체가 시작되고 있고 52번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으로도 초월 부근 차간격을 바짝 좁힙니다. 안전띠는 모든 좌석에서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볕이 강한 한낮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경기와 강원, 영서,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33도, 광주와 진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4도에 머무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남 동부와 제주도에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에서는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어서 교통안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영남 해안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5도, 부산 25.6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춘천이 31도, 진주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들이 있어서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복절 아침 뉴스 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